자,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해부생리학 호흡계통의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올려드렸으니 보시고,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의가 끝나면 자료가 지워지니 다운받으시는 분들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흡계통의 구조. 호흡기관에는 코,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허파가 있고요. 이 기관계통의 기본적인 구조는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 하나씩 합시다.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튜브로 그 끝에는 수백만 개의 극도로 작고 매우 얇은 벽으로 된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들을 허파꽈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계통의 허파를 폐쪽을 얘기하면 꼭 이 허파꽈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의 허파에는 호흡관 나무의 가지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밑에 보게 되면요. 자, 다시 한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공기를 공급하는 호흡계통을 뒤집힌 나무라고 생각해보면 나무가 이제 뒤집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나무가 뿌리가 입쪽이고 나무 가지가 위쪽에 다 보여주면 되고요. 공기를 공급하는 뒤집힌 나무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기관이 나무줄기가 되고 기관지는 튜브는 가지가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 단원의 말미에서 기관지와 허파꽈리의 종류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모세혈관이 미세한 허파꽈리 하나하나를 마치 머리카락처럼 둘러싸고 있죠. 그죠?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이 구조와 기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조와 기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원리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이 허파꽈리입니다. 허파꽈리고 허파꽈리의 기능은 사실상 호흡계통의 전체의 기능이고 이는 공기와 혈액 사이에 가스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깝게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자세하게 좀 더 나올 수 있게. 네. 자, 보세요. 그림. 호흡기관의 구조. 인두. 옆에 인두라고 써있죠? 기관. 여기 기관이 있고, 인두는 콧속 공간, 코인두, 그러니까 비강인두, 구강인두, 후두인두 앞에서 인두라고 얘기하고, 후두. 여기 후두가 보이죠? 또 기관이 보이죠? 인두, 기관, 기관지. 또 허파가 보입니다. 허파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허파꽈리가 있고 포도기 속이처럼 생긴 허파꽈리 벽을 이통해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을 이루어집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이 허파꽈리를 둘러싸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을 이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네.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상기도, 하기도 이렇게 되고 이 폐도 횡격막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제가 늘 반복했던 말 중에서 하나가 폐에는 근육이 없다. 그래서 횡격막과 주변의 조직과 에너지 그리고 움직임에 의해서 그 기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호흡기관의 구조입니다. 포떼고 장떼고 다 어려운 거 빼고 여러분들 알기 쉽고 우리가 우리 일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로만 정리가 된 책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제목이 호흡의 기전이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들숨과 허파의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아질 때 일어난다. 들숨은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은 허파의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아질 때 일어난다. 허파에는 갈비사이근, 늑간근이죠. 갈비사이근과 횡격막이 연결되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우리가 가슴속 공간의 부피가 늘어나면 허파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죠. 부착되어 있던 늑막은 허파가 열리도록 해서 허파가 팽창하게 됩니다. 허파의 팽창은 허파 내의 기압을 낮추고 공기가 대기해서 허파로 들어오게 합니다. 날숨은요, 뱉는 거는 허파 내의 공기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횡격막과 늑간근이 이완이 돼서 흉벽의 부피가 줄어들고 이러한 활동은
허파 바깥의 압력, 허파 사이의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허파를 압축시키고 또 허파의 부피를 감소시켜서 허파 내 기압이 증가가 돼서 허파로 대기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그림을 잘 보세요. 갈비뼈와 복장뼈의 상승, 가로막이 수축되고 요거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흡기와 호기 들이마시고 확 붙을 때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수기 치료할 때는 여자하고 남자 결국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여자하고 남자는 그 느낌이 에너지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하고 남자예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남자는 태생적으로 복식호흡을 합니다. 여자는 태생적으로 또 여러가지 여자는 흉식호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시에는 여자들은 호흡 자체가 복식호흡이 아닌 흉식호흡도 아닌 흉쇄유들근하고 사각근 위주로 올라가는 호흡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흡이 우리 몸에서 그런 영양의 에너지와 흐름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으로 봤습니다. 제가 흉쇄유들근하고 사각근 얘기들도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호흡과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횡격막의 움직임으로 인해 650개 근육이 움직이고 650개 근육이 움직일 때 정맥순환이 일어나고 정맥순환이 일어날 때 치유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자, 요가 기관과 기관지의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1시간에 한 8장 정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이게 양이 너무 많아지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알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기관은 가슴 속 공간 내에 위치해서 있는 탄력이 있는 관입니다.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6번과 5, 그러니까 6번 목뼈에서, 그러니까 6번 경추에서 흉추 5번 사이에 수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경추 5번에서부터 흉추 5번 사이에. 기관의 뒤에는 식도, 앞쪽에는 갑상샘이 있어요. 기관의 주요 구성 요소는 16개에서 20개의 기관 연골이 있고요. 각 연골들은 C자 모양을 하고 있고 목의 피부에서 쉽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각 연골들이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관지. 기관지는 기관 분지에서 좌우로 갈라져 허파로 공기를 전달해주는 한 쌍의 관입니다. 구조는 기관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오른 주기관지와 왼 주간지로 나눠집니다. 기관지는 허파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가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관지가 위치해 있는 부위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동맥지가 보이고요. 자, 우리 이제 호흡상피 쭉 보여주고 평활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폐동맥지, 모세혈관 상들이 보이고 정맥도 보이고요. 꽈리세포도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기관과 세 기관지의 그림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속에는 림프관도 보이면서 하나하나가 참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마틱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우리 몸입니다. 네. 설명을 하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여준 게 기관과 기관지입니다. 기관과
다음 게 볼게요. 요 그림도 이제 그림을 좀 먼저 보세요. 기관지를 해부한 겁니다. 목불뼈 보이죠? 목불뼈. 그리고 후두. 그리고 나서 기관이 보이고 그 횡단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이 저 앞쪽에는 식도가 지나가는 게 보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호흡이 진행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도 확연히 표현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기도하고 식도의 크기를 보게 됩니다. 좀 기관이 내려서 기관이 우패근, 좌패근, 뿌리근자를 썼어요. 여기서부터 뿌리에서 갈라져 나가는 기관지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림입니다. 기관지를 그냥 딱 요거만 여러분들에게 보기 좋게 딱 요거만 더 말고 그냥 딱 요거만 그 그림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료를 찾고 정리를 해보면 이쪽 세계의 정리는 생각보다 많은 공을 들이고 만들어내면 그러면 그럴수록 공부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비뇨계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뇨계통, 비뇨계통의 구성. 비뇨계통은요, 체내의 배설물은 소변, 그러니까 오줌을 만드는 콩팥, 신장이죠. 신장과 이를 운반해서 체외로 배설하기까지의 통로인 요관, 이거 요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관과 또 요도, 그리고 소변을 보관하는 방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관, 요도, 방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뇨기는 불필요해진 노폐물 등을 체외로 배설하는 기관입니다. 혈액을 여과해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신장, 또 신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방광까지 운반하는 요관, 오줌을 배설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방광, 방광 내 오줌을 세포까지 이끄는 요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관, 방광, 요도를 합쳐서 요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관, 방광, 요도를 요로 트랙, 그러니까 소변이 나가는 트랙,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비뇨기계의 기능, 너무 책이 간단 명료하고 재밌죠. 혈액 내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게 비뇨기계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소변의 배출량을 조절해서 수분 함량과 삼투 관계를 조절을 합니다. 전해질의 평행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배뇨기계의 기능입니다. 비뇨기계통의 구성을 한번 또 보게 되면, 네, 일단 설명 먼저 볼게요. 비뇨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성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그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콩팥의 역할 중 하나는 세포 안에서 영양분이 이완되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노폐물을 청소하는 것이다. 그쵸? 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분이 세포에서 탈 때 발생하는 노폐물은 곧 혈액으로 들어가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 노폐물 중 일부는 콩팥에 의해 혈액에서 제거돼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폐물이 빠르게 축적이 돼서 독성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요독증. 여러분들 요독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콩팥은 체내에서 혈압을 유지하고, 자, 여기서 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신장과 심장은 같이 갑니다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적혈구를 적절하게 생산하도록 자극을 해서 전해질, 물, 혈액의 pH 수준, 또 산, 염기 평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콩팥은 체내에서 혈압을 유지한다. 적혈구를 적절하게 생산하도록 자극을 한다. 전해질, 물, 혈액의 pH 수준, 그리고 산, 염기 평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까지 비뇨계통의 그 기능을 보면서 밑에 그림을 보세요. 신장이 보이고 위에 부신이 보이죠. 노랗게 보이는 것이 부신입니다.
부신도 또 이제 나눠지는 부신 이제 우리 내분비계 하게 되면 부신 얘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일부러 12뼈째 갈비뼈 부위노크를 그려놓고 신장을 보여줍니다. 여기 동맥이 신동맥, 또 여기 이제 신정맥,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12번째 늑골라인쯤 걸려 있다. 그리고 신장의 위에는 내분비계에 부신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요관이 내려가서 방광으로 연결되는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가 인체의 전면에 있는 장기, 중간에 있는 장기, 뒷면에 있는 장기를 정리합니다. 인체 전면에 있는 장기는 위나 소장이나 횡행결장이나 간이나 이건 전면에 있는 장기고요. 중간에 있는 장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장을 얘기했어요. 비장. 그리고 저 뒤에 후면에 있는 장기로는 우리가 신장을 얘기합니다. 중간 장기에서도 사실 상행결장과 하행결장도 중간 장기로 봅니다. 그러나 횡행결장은 전면에 있는 장기고요. 신장은 저 뒤에 후면에 있는 장기로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우측에 신장이 좀 내려가 있죠. 간 때문에 오른쪽에 좀 더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서 신장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비뇨기 계통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신장은 소변과 에리스포포이틴, 레닌, 칼시트론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고 요가는 소변이 방광으로 이동하는 통로고 방광은 배설에 앞서 잠시 동안 소변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도는 방광에서 젖어있는 소변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이 요도입니다. 남성의 요도하고 여성의 요도하고 그 구조적 모양이 틀리죠. 남성의 요도는 길고 약 S자형에 굽어져 있고요.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관통한 후 전립선을 관통합니다. 그 안에서 전립선 관통하고 음경내를 주행하고 외요독으로 열려 있다. 전립腺 내에서는 요도로 사정관이 열려 있게 됩니다. 요 구조가 이렇게 요관 우신이 보이죠? 쭉 내려갑니다. 요관을 통해서. 그래서 방광에 모였다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남자는 생식기가 같이 여기에 전립선 그 라인을 같이 흘러가주는 그림이 보입니다. 여성의 요도는 짧고 거의 똑바로 주행을 하고 질 안뜰에 계구에 있다. 그 안쪽에서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침입해서 방광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남자들하고 좀 틀립니다. 구조적인 요소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라인의 흐름대로 잘 보시면 됩니다. 이해라면 수기요법이나 우리가 고객 관련 물론 이제 성인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가 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기도 오히려 편안할 겁니다. 책이라는 거는요 페이지가 쑥쑥쑥쑥 넘어가줘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페이지가 넘어가지질 않으면 공부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페이지가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림이 돼야지 공부가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어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내분비 계통은요 신경계통과 똑같은 일반적인 기능인 소통과 조절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분비 계통이 되게 복잡해서 제가 아마 내분비 계통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강의할 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과 내분비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고객 관리할 때 놓치는 부분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신경계통과 똑같은 일반적인 기능인 소통과 조절을 수행을 하고 신경계통은 빠르게 전달되는 신경 임펄스를 이용해서 어떤 그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빠르고 간명하게 조절한다. 내분비계통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액에 의해서 순환시킴으로써 느리고 장기간에 거친 조절을 하는 것이 내분비계통은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신경계통은 빠르게 전달돼서 빨리 감염을 조절하고, 내분비계통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액에 의해서 순환시켜서 좀 느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조절하는 게 내분비계통. 그러니까 약간 신경계통하고 틀리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내분비계통의 개요는요, 내분비계통의 기관들은 목, 머리뼈 공간, 그 다음에 가슴 속 공간, 뱃속 공간, 골반 속 공간 등 신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계통의 모든 기관들은 샘입니다. 샘. 모든 샘이 내분비계통의 기관은 아닙니다. 신체 내에 있는 두 종류의 샘이 있죠. 즉 외분비샘하고 내분비샘 중에서 내분비샘만 내분비계통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외분비샘들은 그들이 생산한 물질을 관 안으로 분비하고, 그 관들은 표면 위 또는 공간 안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땀샘에서는 수성 분비물을 생산하고 그것들은 피부의 표면으로 흐르게 됩니다. 침샘도 외분비샘에서 분비한 침이 입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내분비샘은요, 관이 없는 샘입니다. 관, 닥트가 관입니다. 관이 없는 샘입니다. 그들은 호르몬이라는 화학물질을 세포 사이 공간 안으로 분비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혈액 안으로 직접 확산돼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전신으로 운반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틀리죠?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틀린 이유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호르몬의 분자들은 그 호르몬에 대한 특수 수용기가 있는 세포하고 결합을 해서 세포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러한 세포들을 타겟셀, 표적세포라고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축해서 딱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 같이 좀 봐야 됩니다. 내분비계통의 기관들은 목에 있는 부분, 여기 갑상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머릿속 공간, 거기에 우리 또 있죠, 여러가지. 또 가슴속 공간 있죠, 흉관 여러가지 있고, 뱃속의 공간, 그다음에 골반 공간 내에도 신체에 널리 퍼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계통의 모든 기관들은 샘입니다. 모든 샘이 내분비계통의 세 기관은 아닌데, 신체에 있는 두 종류의 샘은 외분비샘하고 내분비샘으로 나눠지고, 외분비샘은 그들이 생산한 물질을 관 안으로 분비하고, 그 관들은 표면 위 또는 공간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땀샘에서는 수성 분비들을 생산해서 그것을 피부의 표면으로 이 땀관 흘러가게 하는 거고, 침샘도 그걸 통해서 침으로 입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내분비샘은 관이 없기 때문에 호르몬이라는 화학물질을 세포 사이의 공간으로 분비해서 그게 혈액을 안으로 들어가서 확산을 해서, 확산이 뭡니까? 잉크를 물에다 떨어뜨리면 쫙 퍼지듯이 확산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운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자들은 그 호르몬에 대한 특수 수용기가 있는 세포와 결합을 하게 돼서 그 호르몬에 대한 특수 수용기가 있는 세포와 결합해서 세포의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포들을 타겟셀, 표적세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줄게요.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부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신. 이 부신은 신장 위에 이렇게 갓처럼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수진 호르몬에서 속질과 겉질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연애를 보게 되면 저렇게 중간층 안쪽 속질과 나눠지는데, 이 그림에서 부신 겉질, 부신 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질에 있는 세 계층을 쉽게 볼 수가 있죠. 바깥층 세포에서 무기질 코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을 분비합니다. 그 가운데 세포에서 당질 코티코이드, 글루코코티코이드, 하이드로코티손을 분비합니다. 안쪽층 세포에서는 안드로겐을 분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부신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부신이라고 신장 위에 얹어져 있는 저 간 모양이 피질과 수질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겉질, 그 피질은 세 개층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보이죠. 주머니층,
바깥 여기 보게 되면 나눠지게 보이죠. 중간층, 바깥층, 중간층, 안층 나눠지게 되는 게 보이고 저 안쪽에 이제 속질은 빼고 여기에서도 바깥층 세포에서는 알데스테론, 가운데 중간에서는 글로코코티코이드, 하이드로코티손, 그리고 안쪽 층에서는 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이 분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이상 쉬운 해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어려운 책을 가르치려고 했었으나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그냥 제가 정리한 책을 다시 설명했던 겁니다. 자, 요 8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시간에 마무리 시간 이번 시간에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내분비샘의 위치를 좀 설명드릴게요. 내분비샘은 샘세포에서 분비물을 내보낼 때 관을 가지지 않고 순환, 림프계통으로 직접 방출하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은 특수한 화학물질,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것을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분비샘 중에서 호르몬 분비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것은 갑상샘과 그 외 기능을 합친 것, 그런 것도 난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내분비샘이 여러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 내분비샘 상호간에 관련 연결되는 것, 예로 내하수체와 부신, 하나의 내분비샘 호르몬이 다른 내분비샘의 발육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하수체와 난소 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내분비샘은 전신의 발육과 성장, 생식과 대사 등을 체액, 즉 호르몬 및 그 수용기를 통해서 조절하고 신경계통과 협조해서 전신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시키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분비샘의 위치를 쭉 보게 되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시상하부가 있고요. 또 뇌하수체도 있죠. 전엽과 후엽이 있습니다. 전엽에는 ACHT, TSH, GH, PRL, FSH, LH, MSH. 일단은 여러분들 용어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 후엽에는 옥시토신과 ADH가 방출되고요. 갑상선은 티록신, 트라이오드 타이로닌, 칼시토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샘에서는 티모신, 그러니까 성인은 위축이 됩니다. 얘는. 부신에서는 겉질과 그러니까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겉질에서는 코티졸, 코티코스테론, 코티즌, 알도스테론, 안드로겐이 있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은 소미방울샘, 송가체에서 있고요. 부갑상샘은 갑상선 뒤에 있는 PTH, 그리고 심장은 심박나트륨 배설 증가가 되는 펩타이드, 소화관은 다양한 소화관, 신장은 레닌, 에리트로포이에틴, EPO, 칼시트리올, 이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 다음에 성선에서는 고환은 안드로겐,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자가 뒤에 대한 약자를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ACTH는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GH는 성장 호르몬, PRL은 프롤락틴, FSH는 남포 자극 호르몬, LH는 황체 형성 호르몬, MSH는 멜라닌 자극 호르몬, ADH는 항인 호르몬,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그림으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내분비샘의 위치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좀 편안하게 보고 너무 많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번 여러분들하고 너무 깊게 들어갔더니 또 너무 많은 양을 한 시간에 태워놓았더니 힘들어 하셔서 요렇게 하고 30분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바로 올리고 30분 뒤에 뵙겠습니다.